자, 온라인상에서 금융 거래할 때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오늘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란 말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공인인증서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틀 전에도 공인인증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21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가 도대체 왜 폐지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아침 0시부터 사실상 공인인증서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네. 예. 공인인증서 이미 폐지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로 누려왔던, 공인인증서를 통해 누려왔던 보안 시스템이나 금융결제 시스템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는 독점 제도가 깨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현재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어도 그 서비스를 유효기간까지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각종 관공서 사용하는 데서도 저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앞으로 민간이 만든 인증서도 과학부의 인증을 거친다면, 그 보안성이 인정된다면 지금 금융결제원이 만드는 그 외에도 누구든지 허용을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독점 체제가 깨진 거거든요. 이게 깨진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인터넷이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터넷을 통한 국제 거래 여기서는 좀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너무 경직적으로 너무 안전을 위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 결제 시스템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천송이 코트 사건, 네. 2013년에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그 전지현 우리 국민 배우 그 드라마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중국 사람들이 천송이 양이 입고 있던 코트를 사고 싶어서 한국으로 인터넷 결제 접속을 시도했는데 공인인증서에 걸려서 안 됐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좀 더 그 경쟁 체제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오늘부터 정확하게 공인인증서의 독점 체제가 깨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나올 테고요. 민간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질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공인인증서처럼 안전할까? 뭐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뭐 보완은 많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19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21년 정도 실제로 제작 기간까지 가면 21년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확실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융망이 뚫린 횟수가 가장 적죠. 그만큼 안전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불편해서 이걸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민간도 참여하고 또 각자가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썼을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혹시 보안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럴 우려가 실제로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과학기술부에서 그 인정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기준이 안 되면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나라의 이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금융결제원이 액티브엑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조금 조심은 하고 제가 인정을 받은 거냐 안 받은가 각 고객들이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 민간 인증서가 정의심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당분간 쓰셔도 됩니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잡고 보안성도 잘 지키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주제를 바꿔서요. 실손보험 박사님 가입하고 계시죠? 저는 불행하게도 실손보험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신가요? 굉장히 소수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소수에 속하는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예, 그 당시에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예. 김민광 앵커는 실손보험 가입? 저는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70% 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지금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당연히 가입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할 줄 예. 알았는데 가입은 안 돼 있다고 해서 근데 이번에 실손보험이 좀 개편이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예. 박사님께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현재 지금 가입자가 거의 4천만 명에 이르고 이게 거의 국민보험이니까 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런 아유, 얘기까지도 아닙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생긴 게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삼성화재보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민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걸 국민계보험이라고 그럽니다.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그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은 유럽과는 달리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져 가지고 꼭 필요한 급여 부분만 보험이 되거든요. 네. 유럽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급여 부분만 되다 보니까 비급여 부분이 돈이 많이 나가고 또 급여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목을 파고들어서 삼성 화재보험에서 실손, 그러니까 의료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실손을 만들었고 이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중복 가입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의료 복지를 향상하는데도 나름대로 좀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저게 제도가 여러 잘못돼 있어서 좀 손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벌써 3번 이상 손을 받고 또 손을 본다는 건데요. 장점도 있지만 가장 나쁜 단점 중에 하나가 저게 가입하면 실제 손해를 다 보상해 주니까 병이 있건 없건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고 보자. 네. 그래서 병원 과대 의존증 또 심지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의사들하고까지 짜고 없는 치료까지 받아서 지금 보험사에 적자가 누적이 돼 있고 보험사 적자는 곧 나중에 보험료 정폭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서 네. 예. 우리 경제에 지금 적어도 비용 측면에서는 암적인 측면이 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골칫덩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번 손을 받고 이번에 4번째 손을 보니까 4세대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그러면 이거 갈아타야 되나? 나 실손보험 좀 오래 들었는데 갈아탈까? 아니면 어떤 점을 비교해서 내가 선택을 하지? 어떨까요? 우선 4번째 실손보험 네. 그게 지금 정확한 100% 확정하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정부의 방침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그 다음에 좀 깎아주고 예. 또 보험료 청구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대폭 올린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해서만요? 비급여 항목? 그렇습니다. 급여 예. 항목은 어차피 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예. 그것은 의료보험, 예. 국민 의료보험에서 해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의료 과잉 진료도 막고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좀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것이 개인 특성하고 좀 달라요.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보험을 갈아타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당분간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3번의 보험 그러니까 구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착한 실손보험 과거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게 새로 나온 것보다는 총체적으로는 더 유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갈아타는 것이 썩 현명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4세대 보험이 나온다면 본인의 의료 사용 패턴과 비교해서
한번 가격을 뽑아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과 비교를 해봐도 10% 이상 급감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를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의 이 구입 형태나 소비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하나는 자기 집에 자가주택에 매매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전세. 전세라는 것은 한목에 큰 돈을 내고 전세 기간 동안 살다가 나갈 때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예. 그 경우에는 처음에 부담은 커도 나갈 때 원금을 찾기 때문에 사실상 큰 손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는데 또 하나의 임대 제도는 바로 이제 월세를 내는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전세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우리 한민족의 굉장히 오래된 환난상율의 공동체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부 월세인데 그나마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좀 피곤함이 좀 덜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세가 60% 아래로 떨어져서 올 최저가 되고 월세가 급격히 오른다. 그것은 아무래도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늘어나고 전세는 거의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늘어나고 또 반전세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반전세도 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전세라는 것은 종래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전세다 하면 10억은 전체 돈을 냈다가 나중에 계약 만기 때 전액을 돌려받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1억 정도 내놓고 나머지 9억 부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일부, 월세 일부 이렇게 받는 형태가 사실 가장 지금 보편적인 형태인데 이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반전세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 부동산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결국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부가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세입자, 이 전세 시장의 경우에서는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 만든 이 임대차 보호 3법, 3법이라는 게 8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의 전세가 2년 터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앞으로도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만기가 돌아올 거예요. 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2 내가 더 살겠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세난이 심화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내가 집에 들어갈 테니 또는 집을 비워둘 테니 너 나가 이러는 바람에 물량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대차 3법으로 야기된 이 전세난은 앞으로도 1년 반 정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거기서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전세난은 좀 좌우될 것이고요. 또 하나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제로금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금리에서는 전세금을 많이 받아도 그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10억 아니라 20억을 받아놨다 해도 별로 경제적인 수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월세라도 받자. 이래서 지금 세입자들의 그 피곤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금리 추세도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